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자, 직독잡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책이 이기적인 감정이라는 책이고, 이기적 감정. 아무튼 이제 백희영 기자가 저희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인류 모두가 나쁜 감정을 느끼고 이게 뭐 개개인한테 이런 나쁜 감정이 도움이 되진 않지만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가? 이유가 이제 인류가 생존하는 방향으로 유전자가 진화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되면 모든 불안이나 나쁜 감정이 병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병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증상이라는 설명까지 들었어요. 자, 그러면 2부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실 건가요? 2부에서는 1부는 조금 비관적이고 네. 좀 윤서원 기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까를 아까 걱정한 거잖아요. 인류가 이래서 되겠는가를 불안해하는 거잖아.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2부에서는 조금 더 희망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1부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이전 나쁜 감정들이 다 개인이 아니라 이제 인류의 진화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개인에게는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을까? 이런 걸 이제 2부에서 얘기를 해보는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 인류가 오직 재생산율을 높이는 걸로 나쁜 감정이 있는 거면 네. 사랑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좋은 감정이 안 들어서 아예 헌신하거나 사랑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나쁜 감정만 계속 든다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이런 좋은 감정들은 어디서 오는가 그런 거잖아요. 그럼 네. 그거는 좀 덜 떨어진 사람들만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냐 네. 그런 건데 아주 먼저 이제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리처드 도킨스라고 진화학자의 그렇죠. 책 중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 책 제목이 네. 그거 따라한 것 같아. 그렇죠. 의식적으로 한 거지. 의식적으로 이거를 이기적 유전자를 있는 이기적 감정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주 그거 노린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노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주 오래전에 나온 고전인데 그 네. 논쟁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벌써 몇 년 됐죠? 40년 넘었나요? 40년 넘었을 그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게 도킨스가 마지막에 쓴 그 문단 중에 인간은 결국 이기적인 유전자의 명령을 따르는 로봇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네. 그것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타적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 유전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뇌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시킨다는 거죠. 그런 맞아요.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되게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니까 엄청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걸 읽으면 제가 생각났던 게 그 제가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 프렌즈에서 시트콤 프렌즈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진짜 이타적인 거를 너는 해본 적이 있니? 라는 그런 질문을 서로에게 한 에피소드인데 네. 거기에서 피비라고 약간 히피족을 약간 연상시키는 그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네. 근데 걔가 자기는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친구들이 반박을 하나하나씩 다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뭐 너가 그걸 위해서 한 거잖아. 너는 근데 이걸 함으로써 넌 이런 이익을 받잖아. 막 이래요. 네. 맨 마지막에 피비가 그런 걸 다 포기하다가 어떤 벌한테 딱 물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와가지고 얘들아 이거 봐봐. 난 정말 벌이 나를 물게 놔뒀어. 난 이타적이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근데 그 벌은 독침을 쏘고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약간 히피 이런 쪽이니까 자연 친화적이잖아요. 네. 엄청 충격을 받은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을 했던 게 네. 진짜 나를 위한지 않은 이타적인 행동이 없나? 근데 그게 도키스가 계속 논쟁이 된 이유가 뭐냐면 네. 환원주의라 그래서 모든 거를 그걸로 귀결시키는 걸 이제 땡땡 환원주의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냥 그런 그 철학적으로 모든 걸 다 그렇게 결부시켜 버리는 게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다 갖다 붙이면 모든 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박불가 논리가 된다는 건데 그게 공격을 많이 받죠. 그래서 환원주의다. 맞아요. 모든 걸 거기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들 많이 하죠. 그래서 좀 비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판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실제로 궁금한 건 있어요. 진짜 나를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이타적인 일을 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저의 그거 사례보다는 그거 있어요. CIA 본부에 가면 우리는 당연히 못 가지만 그 입구에 가면 별이 있대요. 그러니까 별. 연도가 있고 연도별로 옆에 별이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별이 개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해에 죽은 요원이에요. 임무를 수행하다 죽은 요원.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언더커버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쵸. 신원이 안 알려져 있지 않아요. 가족들한테도 물론 뭐 알 수는 있겠지만 가려져 있고 죽어도 뭐 이런 막 군인들처럼 이렇게 뭐 해주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몰라야 되고. 맞아 맞아. 근데 그거 생각하면 이거야말로 자기 만족으로 궁극적으로 간 게 아닌가. 그게 설계 자체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 뭐 예를 들면 명예롭게 그 전사하신 분들도 뭐 그 사람이 뭐 그런 애국심이지만 그런 명예에 대한 추구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텐데 근데 이분들은 아예 이름도 남지 않거든. 그런 거는 좀 궁극적으로 좀 이타적인 행동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치면 기자 일도 이타적인 건가? 왜요? 어떤 아무도 논리에서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욕을 많이 먹지만 예. 자기 그냥 만족을 위해 한다? 자기 온족을 느끼나요? 기자 일을 하면서 백 안 기자는? 느껴요. 그러면 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럼 진짜 이타적인 행동 아니야? 그거 아니지. 월급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요. 아 월급이 들어오네. 그럼 CIA도 월급이 들어오잖아. 아 근데 그렇다고 죽진 않죠. CIA는 월급도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가요? 어, 우리 월급이 더 적을 것 같아. 그 훨씬 적죠.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들 목숨 걸고 하는 어떻게 건데. CIA랑 기자를 CIA랑 비교합니까? 비슷하게 하는 거 아, 너무하지. 죄송해요.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래서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궁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환원주의 그런 걸로 귀결이 너무 모든 것이 다 그런 걸로 귀결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진짜 이타적인 사람이 없냐. 그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죠. 왜냐하면 그 일본에서 왜 그 한국인 중에 그 지하철에 뛰어들어가지고 네, 이수연 씨. 이수연 이수연 씨 같은 경우는 의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도킨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이제 뇌가 뭐 시킨 그런 행동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도킨스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유재석 씨랑 백종원 씨가 굉장히 그 방송에서 이미지가 엄청난 호감이잖아요. 둘 다. 그렇죠? 두 분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척을 하다 보니까 본성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 둘 다. 그 백종원 씨가 그랬어요. 자기 이렇게 그 어떤 영상에 자기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나 저런 사람 아니 너무 방송에서 참 잘 만든다라고 얘기를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유재석도 똑같은 말 했어요. 그 유재석 옛날에 보면 맨날 나이트 갔다 그러고 자기 옛날에 그 무슨 코미디 대회에서 3등 했더니 완전 막내 시절 주머니에 손 꽂고 올라가가지고 귀파면서 귀파면서 네. 올라갔죠. 그게 사실 몇 년 전인데 지금 그 우리가 아는 유느님이 됐잖아요. 그럼요. 그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 자기도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본성이 되는 것 같아라는 걸 무한도전에서 후배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결국은 도킨스처럼 말하면 유재석도 그러면 이기적인 거야 사실. 너도 야 결국 성공하려고 한 거잖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느끼는 유재석과 백종원 좋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환원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말꼬리 잡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그쵸. 아무튼 그분도 근데 어쨌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일단 설명한 거고 여기서 이제 닥터 네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협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쁜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좋은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 어떤 이타성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진화를 해서 나쁜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면 근데 우리가 나쁜 감정을 느끼면서도 뭔가 남을 위해 할 때 이거는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공들여 설명하는 건 호혜주의 이론이에요. 호혜주의. 그러니까 상호에게 서로 이득이 되는. 서로 호자에 혜택이 할 때 해자겠네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상호 이타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뭘 해주면 나도 너한테 뭘 해주겠다 이건데 이게 결국 뭐냐면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이론에서 굉장히 쉽게 나오는 거죠. 아, 되게 유명한 이론이죠. 아세요? 죄수의 딜레마? 그렇죠. 알죠. 이거는 되게 네, 유명한 유명하잖아요. 이론이죠.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모르나요? 아 이거 심리학 전공 안 한 것 같은데? 심리학 부전공 안 한 것 같은데? 알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웃겨가지고. 전공 안 했죠. 부전공 안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거대한 했거든요. 사기극이었던 거. 뭐냐면은 용의자 2명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제 같이 뭐 예를 들면 은행을 털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윤상원하고 남궁민이 같이 은행을 털었는데 얘네 둘을 따로 방에다 가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경찰이 너가 윤상원한테 가서는 남궁민이 했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네 둘이 뭘 했는지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무죄를
줄게. 너 형벌은 까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국민한테 가가지고 맞죠 이거.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두 명의 죄수를 서로 얘기할 수 없는 방에 가둬놔요. 맞아요. 그다음 들어가서 너가 불면은 불었는데 쟤가 안 불고 그러니까 너는 나가고 너만 불고 쟤만 유죄면은 너는 무죄, 쟤는 10년형이야. 근데 너가 불었고 너는 안 불었는데 쟤가 불면 너 거꾸로야. 근데 너희 둘 다 불면 공범으로 해서 5년씩이야. 이렇게 하면 제 입장에선 그냥 안 말했다가 10년을 받느니 말해서 5년을 받는 게 낫다. 그냥 왜냐면 둘 다 안 말한 게 제일 좋은데 그쵸. 서로 근데 믿을 수 없는 거지. 수가 없는 내가 거죠. 뒤통수를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5년형을 받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죠. 그게 원래 경제학에서 나온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게임 이론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tit for tat 그 이시라는 거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가 말하면 나도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받고 안 말하는 그러니까 내가 안 말하고 그걸 지킨 다음에 그 서로 빵년을 사는 그 기회보다 네. 내가 10년을 혼자 살게 될 게 더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결국에 하게 되는 그런 죄수의 딜레마라는 그런 건데 네. 실제로 감정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눈엔 눈, 이에는 이처럼 협동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제가 해주면 나도 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게임 이론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배신을 때리면 나도 배신을 때리고 제가 나한테 뭔가 맛있는 걸 하나 주면 나도 하나 더 주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생겨나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 이제 좋은 감정들이 뭐냐 신뢰와 우정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걸 안 해주면 예를 들면 나는 안 불었는데 제가 불어서 내가 10년을 살게 돼. 네. 그러면은 배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거는 분노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배반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불안을 낳는다는 거야. 내가 말해서 평판이 깎일까봐? 배반을 하려고 하면 불안을 낳는다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윤상원 기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뒷담화를 만약에 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뒷담화를 하면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내 나쁜 것도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말을 하는 순간에 얘가 나 이거를 알게 돼서 나한테 불이익을 주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쟤도 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얘기하면은 불안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분노나 불안 같이 나쁜 감정들이 네. 결국에는 협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거 물론 부작용이 더 크지만 미국 사회에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젠틀해야 되는 이유가 총 때문에라고 하잖아요. 총기가 물론 부정적 영향이 크지만 그런 얘기 있어요. 옛날에 건 makes manner라고. 맞아요. 저놈 주머니, 그러니까 조그만하고 내가 무시하다가도 그 사람 주머니에 총이 있을 수 있으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 룰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도 한국은 총기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땐 요즘 녹취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녹취가 카메라 녹취가 총기야. 한국 사회에서 그게 총기인 거예요. 아무리 네가 잘났어도 선 넘으면 내가 녹취나 찍어 터트린다.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안 해보셨나 봐요. 아니 우리 아직 그럴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만서도 이 더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노나 불안 같은 나쁜 감정들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라는 거죠. 사회생활 자체에도. 그러니까 이런 불안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좋은 그 사회적 기능들이 생겨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헌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치에 도덕적인 가치에 있는 게 헌신 같은 거거든요. 협력에서 더 나아간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 나중에 보상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평생을 살고 나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솔직히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보장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런 거를 왜 사람들은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을 왜 보여주냐. 네. 이거는 이제 닥터 낸스는 이걸 사회 선택으로 설명을 해요. 사회 선택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배우자 선택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짝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윤상원 기자가 예를 들면은 왜 벌써부터 불안해지지? 예를 그건 들면 불안할 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점이 10점 만점인데 별점이요? 별점 만약에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별점이 네. 근데 만약에 2점짜리라고 해봐요. 네. 아니 또 높여줄까? 8점. 8점이라고 하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윤서은 기자가 봤을 때 뭐 네. 그게 뭐가 됐건 그 사람에게 끌리는 어떤 척도가 8점인 사람이 있을 거고 1점인 사람이 있을 거고 네. 뭐 3점인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주변에. 네. 그러면 그 중에서 8점 윤서은 기자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점수로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러니까 평판이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 음식점에다가 1점짜리 리뷰 주면 굉장히 나쁜 손님 같지만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나쁜 감정이 선택을 하게 배우자 선택이라는 결국은 쌓인 평판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뭐 비슷하죠.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필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선호도, 그러니까 그런 뭐 평점이 높아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선호도가 높아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신을 하는 배우자일수록 네. 선호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아 이것도 약간 그 다윈스러운 그런 설명이네요. 맞아요. 그거 요즘에 자꾸 치킨 시키면은 손편지 오잖아요, 자꾸. 그거 근데 다 그거더라. 프린트. 프린트에서 프린트더라고요? 손으로 써줬겠어요, 그러면. 아, 저는 손으로 써진 줄 알고. 그걸 손으로 써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 그래서 저 최근에 알았어요. 그 그런 거 프린트인 알바도 괜찮을 것 같아. 몇 장당에 손편지 진짜 손으로 써주는 걸 하는 거야. 아 진짜로? 근데 왜 잘 구분이 안 가요? 그거 안 가죠.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것처럼 이제 자꾸 사람들이 리뷰가 생긴 이후로부터 그런 류의 헌신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 그건 헌신이라고 할 수 없지. 헌신은 갖다 붙이지 말고. 헌신은 보상이 돌아온다면 보상이 없어야 돼. 예를 들면은 리뷰가 없던 시절에는 그거잖아. 여행지 가면 왜 음식점이 아니 만족스럽잖아요. 손편지 말고 차라리 그걸로 치면 돼요. 군만두 서비스 그치, 같은 그런 거. 거죠. 네. 군만두 서비스도 사회 선택이겠네요. 왜냐하면 서비스로 그거를 처음 시작한 중국집은 아 이거 군만두까지 서비스로 주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여기에서 그쵸. 시켜 그럼요, 먹어야겠다. 그럼요. 그렇죠. 그런 거죠. 보너스 주는 게. 손편지로는 안 돼. 아니 거기다가 멘토스 이런 것도 넣어주고 해요. 요즘. 그것도 안 돼.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헌신이 어쨌든 이렇게 되게 다윈스럽게 네. 그러니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헌신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그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하는 그 뭐라 야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 부모의 헌신? 부모의 헌신? 그러니까 부모 예, 헌신을 어떻게 네. 설명할 수 있어요? 모성애라고 할까요? 아, 뭐 모성애, 모성애, 그러니까. 모성애. 모성애나 부성애 같은 건 어떻게 설명이 되냐? 네. 그거는 당연히 유전. 그렇죠. 유전을 보존하기 위한 그럼요. 자기 유전자를 넘겨주는 자기 거예요. 유전자를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워낙 이쪽은 연구가 많이 됐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이 생물학자들이 제일 미스테리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 개미래, 개미. 개미요? 예, 개미가 우리 왜 다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나가서 싸우고 자기 막 떼거지로 죽는데도 거기 가서 막 전투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그런 목숨을 막 초계처럼 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생물학자들이 벌써 미스테리인 거예요. 아니 얘는 왜 자기의 그 유전자를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버리고 이렇게 헌신을 할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저도 이건 좀 어려운 거라 잘 모르겠는데 그 인간의 유전자는 이렇게 밑으로 계속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들 같은 경우는 그 유전자가 수평적으로 퍼진 자기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이 나의 유전자 절반을 갖고 있잖아요. 네. 둘이서 낳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자기 형제들이 그 자식보다 유전자가 더 비율이 높대요. 자기의 유전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가 내 유전자인 거야. 자식은 50%인데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형제를 여러 명을 더 살리는 게 자식을 낳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거예요. 유전자를 퍼뜨리는 양이. 그러니까 그걸 유전자의 총량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가 쓴 그렇죠. 그 개미란 책을 전 진짜 재밌게 저도 읽었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진짜 알을 한 번에 엄청 많이 맞아요. 낳잖아요. 여왕개미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우리처럼 한 세대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낳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내 모든 형제들이 옆에 쫙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산술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재밌더라고. 그 유전자의 총량이 내 형제가 더 많으니까 형제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게 굉장히 저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그게 뭔가
그 일반적인 분석을 벗어난 거잖아요. 진화 심리학으로 벗어난 건데 맞아요. 그걸 또 그걸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개미가 우리보다 훨씬 더 사회적이구나. 그쵸. 그래서 그 개미의 사회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이유. 우리는 그린데 서로 간의 협력보다는 나의 가족 단위로 뛰는 거잖아요. 근데 한 인류는 자기 유전자를 가장 많이 퍼뜨릴 수 있는 게 자식을 낳는 방법이니까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동료들이 나의 유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그 동료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는 걸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참 신기하더라고. 근데 걔네들은 더구나 유전자가 다 똑같은 걸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 한 군체가 협력을 하는 거죠. 같이. 그치. 왜냐면 걔네는 다 그 여왕개미에서 그러니까. 나온 한 배에서 나온 다 같은 형제들인 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신기하더라고. 뭔가 근데 그 개미의 그 숭고함을 그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어쨌든 그 관점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개미가 솔직히 내가 숭고하게 죽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좀 돌아가 보자면은 예를 들면 왜 내가 이타적이 되느냐. 그게 결국엔 배우자들로부터 약간 선택받기 위한 아니면 실제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유전자에 이렇게 조작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타적인 잠자리 상대를 선호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남게 된다 이런 거죠. 네. 너무 뜬금없어요? 네. 아, 네. 죄송해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는 짝으로부터 거절당하면은 어때요? 윤성원 씨. 마음이 아프죠. 슬프죠. 그죠? 네.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자존감이 이제 낮아지면 나쁜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버림받지 않고 거절받지 않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딱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흐름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 선택이 인간 사회에서 이제 관계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 불안적인 측면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제 사회 불안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우리 윤상원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남들이 윤상원 씨를 어떻게 볼지가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남들이 우리의 능력이나 아니면 성격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진화가 됐다는 거죠. 진화론 쪽으로. 네, 그런 불안 같은 게 계속 이제 내재되면서 네. 오히려 남들이 내가 가진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눈치를 보고 불안하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불안하지 않게 나를 계속 디벨롭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은 불안해지고 그럼 이게 사회적으로도 불안이 가중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이러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발전시키면 우리도 결국 덕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나쁜 감정의 덕. 그래서 아까 초반에 그 부정적인 감정 그런 얘기했잖아요. 모두가 행복한 사회면은 더 괜찮을 텐데 이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안 그런 사례가 경제학에서도 보면은 그 네덜란드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덜란드가 원래 먹고 살 게 진짜 없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나라도 좁고 맞아요. 사람도 많이 사는 데다가 거기가 다 간척지거든. 맞아요. 간척지라는 것 자체가 그 하나하나 간척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덜란드가 근데 엄청나게 그 국민소득이 높았던 게 그 한 15세기부터는 아예 전성기였고 그게 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한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당연히 불안도 많고 서로 싸우기도 많이 하고 힘들었겠죠. 네. 근데 그 20세기에 네덜란드 북해 앞에 북해에서 기름이 터진 거예요. 유전이 터진 거. 북해 유전이 터진 거예요. 브렌트유.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덜란드가 작은 나라잖아요. 인구가 적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작은 인구에 유전이 터져버리니까 그때는 또 옛날엔 지금보다 훨씬 석유가 귀했으니까 그러면은 모두가 이제 돈까지 많아졌어요. 네덜란드인들 유능한 건 알았으니까. 그럼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 네덜란드병이라 그래가지고 네덜란드가 굉장히 부진을 겪거든요. 경제 성장률도 막 이렇게 낮아지고 사회적으로도 막 이렇게 불평등도 심해지고 그 네덜란드병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너무 이렇게 풍부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돈을 잘 버니까 사람들의 이런 열심히 일하려는 욕구도 사라지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서 그게 뭐 자원이 많아지면 이게 환율이 너무 세지면서 수출을 못하기 시작하면서 수출 제조가 이제 다 죽어버리는 거야. 아무튼 그건 좀 경제적인 요인이지만 심리적으로도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아까 왜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돈이 많으니까 이제 더 투자해서 열심히 일해서 네덜란드를 더 부자 되겠네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부정적인 감정.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저기 환율 문제 때문에 수출 어쨌든 네덜란드가 수출 강국이고 수출로 먹고 살았던 나라라 가지고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좀 큰 요인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는 그렇죠. 뭐 아무래도 환율의 요인도 크지. 근데 그래서 노르웨이도 북해를 마주하고 있잖아요. 노르웨이도 만만치 않은 부자가 됐는데 노르웨이는 그 모든 수익을 다 국부 펀드에 넣어가지고 절대 못 꺼낼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그 네덜란드 그러니까 나는 시민인데 저기 국부 펀드가 있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손을 못 대요. 정부도 그 마음대로 꺼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후손들 거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다행히 그 생산성을 유지했다. 노르웨이? 네, 노르웨이는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네덜란드는 그걸 이제 그냥 편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남궁민 기자 얘기하는 거는 나쁜 감정을 느껴야 발전한다. 그렇죠. 스트레스라고 보면 스트레스를 계속 국가적인 스트레스를 유지한 거죠. 근데 이게 책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사하고 맞아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거 딱 환원하는 게 헝그리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불안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결국은 발전을 하게 되는 게 뭐 그거다, 좋은 거다. 맞아요. 북한은 핵을 개발했잖아요. 핵 만드는 게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럼요. 그 불굴의 그 리얼 스테이 헝그리 정신으로. 그러면은 윤상원 기자는 나쁜 감정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엄청 발전하겠네요. 그래서 더 꼼꼼하고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더 거야. 커져야겠네. 거기서 그게 나오는 거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전혀 저기 뭐라 그래야 되냐 그 발전에 대한 욕심이 생각보다 없고. 내가 봤을 때 근데 기대 수명은 좀 짧을 것 같아. 기대 수명 많이 짧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 기대 수명 우리 중에 제일 짧을 것 같아. 불안의 반론은 성공을 위한 그게 아니라 이제 평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받느냐. 아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탄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 사회적으로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또 결이 달라요. 저는 성공에 대한 욕구가 생각보다 없고 저는 이제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실망을 시키지. 이거 왜 심리 상담 같지? 심리 상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긴 해. 나는 그런 것 같아. 나는 별로 그러니까 안 신경 쓴 건 당연히 아닌데 상대적으로 좀 그런 거에 그거 해가지고. 저도 근데 그런 거 저는 약간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내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거죠. 그건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 그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지금 성격이 뚜렷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그러네요. MBTI 다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같이 부정적인 감정의 채찍질을 덜 받는 사람들은 조직이 별로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그렇다고 돈을 더 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알아서 채찍질을 당하는 말이면 채찍질만 하면 되는데 얘는 당근에 뭐가 가는 말이면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 조직적으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유형이 되는 사회 거예요. 조직적으로 윤상원 기자가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바로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인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게 되네요.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배우자 선택 측면에서 잘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지 훨씬 괜찮죠. 얼마나 근면 성실하고 예를 하긴 들면 헌신할 것 같아. 이 바람을 친구는. 피는 사람도 평판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은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안 하죠. 필 거 아니야. 체면 그러네요. 체면. 근데 예를 들면 그냥 얘는 막 인생 막 혼자 막 옛날부터 마리아나 피고 이랬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나 갑자기 사랑에 빠졌어 이러면 갑자기 그냥 사라져 자기 버리는 스스로에 거야.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거나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그렇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스트레스라는 게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도 한다. 맞아요. 굉장히 그런 건 필요하죠.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래요. 세상 히피족만 있으면 국가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제 네. 유전적으로 인류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인데 그 네.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도 덕을 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인간도 결국엔 다른 인간들의 선택에 의해서 길들여진 존재다. 어린 왕자의 그거 같지 않아요? 그 여우 길들여진 여우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가 이제 수천 년 동안 사회 선택을 거치면서 반려동물로 길러졌는데 네. 이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먹이나 뭐 아니면은 거처나 아니면 번식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도 결국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신기한 게 저는 고양이 키우고 백희영 기자는 강아지 키워가지고 제가 백희영 기자가
그 강아지를 볼 때만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데 네.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이름 부르는데 오늘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저희 고양이는 진짜 전혀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요즘에 수의사분이랑 얘기해봤는데 네.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 훨씬 고양이 붐이 불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느끼는 바로는 네. 동물병원에 오는 고양이들이 점점 더 온순해지는 것 같아요. 또 개냥이 같아진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당연한 게 길에서 누굴 기르는 애는 보통 고양이가 와서 안기는 애가 당연히 그 집에 양줍을 데려가죠. 당할 거잖아요. 네. 그럼 자꾸 그렇게 되면서 사실 길고양이 금방 죽거든요. 그럼 자꾸 양줍 당한 애들이 또 애를 낳고 그리고 길고양이들은 죽고 맞아. 이러다 보니까 이게 빠른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근데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자연 선택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개입되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인간이 수 있지. 개입돼서 그 되면은 이렇게 크게 말하면 진화 이렇지만 적응 뭐 짧게 빠른 적응.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개냥이는 유전적인 요인인 거잖아요. 사회적인 요인이 아니라. 근데 그런 애들이 자꾸 인간에 의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자연에 풀어놨으면 그냥 네. 지들끼리 핥히고 이러면서 죽고 했을 텐데 네. 인간이라는 특이한 성경이 주워오는 거야. 주워와서 걔네들이 또 키우잖아. 그리고 걔가 또 새끼를 낳고. 그리고 분양할 때도 예를 들면 얘가 5마리를 낳았는데 개냥이가 있고 그냥 고양이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더 개냥이를 선호하거든요. 그쵸. 그럼 또 개냥이가 분양이 가요. 그러다 입양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서 계속 이게 그런 애들로 이렇게 빠른 인간에 의해서 개량이 되는 거죠. 개량. 그러니까 그것처럼 뭔가 압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빠른 압력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도 결국에는 다른 인간들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길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어떤 깊이 있는 관계를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회 불안도 있어야 되고 걱정도 있어야 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게 있어야만 어떤 헌신도 가능하고 뭐 이렇다는 거죠. 이건 근데 진화 의학자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다 제일 잘 아는 진리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사나 이러면서 사람이 왜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쵸. 조직에 충성해야지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래요. 어쨌든 이제 백 기자의 말을 정리를 하자면 이제 걱정이나 불안 같은 나쁜 감정이 더 이제 인간관계 측면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깊이를 만들어주고 이제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끔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긴 한데 이타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익을 주면서도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 불안이나 이런 걱정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하고 네. 또 걱정이나 사회적 불안 때문에 이타성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크게 제가 겪는 불안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명쾌하게 설명을 했네요. 도움이 된다기보단 당신의 헌신이 우리 사회를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가게 난 하고 나만 있다. 잘 살고 싶어. 뭔 당신의 소리예요? 불안에 의한 헌신이 조직에 대한 헌신이 우리 조직을 이거지. 발전시키고 방금 있어. 말한 것처럼 윤상훈 기자는 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라고 하지만 그게 알게 모르게 이 조직을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게 그쵸. 이 책에 그거를 체화한 거지. 그쵸. 불안을 안 느끼고 싶어요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진화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 오늘 책에서 약간 짧은 교훈을 하면 종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자. 맞아요. 우리는 종을 위해 살고 알게 모르게 종을 위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좀 명상을 좀 하고 나쁜 감정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좀 해보세요. 명상을 한다고 그게 나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명상 한 6개월 하면 나아져요. 아 그래요? 해봤어요? 저 명상 매일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한대요. 안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냥 누워서 잤는데 아이, 그거 진짜. 명상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낭민 기자가 저를 지금 모르는 거죠. 뭘 몰라요. 6개월 전에 전 더 불안했어요. 더 누워서 잤는데 그거 명상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전에 누워 있었는데. 아니에요. 명상 진짜 해요. 알겠습니다. 명상 앱으로도 하고. 명상한 다음 만나서 다행이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자, 부들부들 진짜. 오늘은 왜 이제 우리 인생이 나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지만 이 나쁜 감정을 느끼고 이런 감정을 굳이 느끼면서 힘든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이제 각자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무 기자. 그 얼마 전 아니지 한 수년 전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엄청 유명했죠. 유행했죠. 그게 핫했죠. 약간 한 번 더 그 심리 열풍을 불었던 책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랑 결국 같은 맥락 아니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는 건 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가지라는 건데
그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또 하는 메시지면서도 수많은 그 현자들 종교에서도 하는 얘기잖아. 나에게 집중하고 내려놔라. 좀 그래서 좀 이걸 이해하고 좀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더 행복도 얻어빠지지 않을까. 우리 종은 좀 내버려 두고 네, 종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자. 교훈적이네요. 그래요. 그럼 저는 그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 이걸 읽으면서 이게 논문 되게 좋은 논문인데, 그러니까 명쾌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이제 사회과학 책이다 보니까 예, 어쨌든 개개인의 불안에 얼마나 이렇게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불안하시면 병원을 가세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 그거요. 개개인의 불안이 해소가 이거를 읽는다고 어떤 방법이 나오진 않죠. 이 책은 방법을 논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불안하고 내가 어떤 나쁜 감정을 느끼는 게 그러니까 당연하다. 그게 사회과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이다. 진화론적으로 당연하고 과학적으로 당연하고 이게 뭐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회 구조에 복종하게 만드는 책이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이거를 이겨내라는 게 아니라 이건 이유가 있다. 네, 그럼요. 이겨내라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사회 복종적인 그러네. 메시지를 담았네. 레닌, 스탈린이 되게 싫어할 만한 그러니까. 이론인 것 같습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일어나라라고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정말 재밌게 책이 읽었고 재밌게 토론을 나눠본 것 같아요. 확실히 심리학 부전공이라서 아니 부전공이 아니랬지. 복수전공입니다. 뭐그 차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디플로마 부전공보다 2개 나오는데. 복수전공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백 기자는 어때요? 저 방금 얘기했잖아요. 저 굉장히 그냥 이걸 읽으면서 그냥 내 불안은 너무 당연하다. 이 정도만 알면 된다. 그게 소감이었어요. 네, 그게 소감이었습니다. 되게 소감을 알게 모르게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이제 다음 순서는 저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로 갑니까 다음엔? 다음에는 책 순서상으로는 서유럽인데 이제 서유럽이랑 러시아랑 힌트만 주세요. 힌트만. 서유럽이랑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서유럽 다음에 러시아인데 요즘 러시아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맞아. 요즘에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날 것 같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어요. 네, 요즘. 니발니 관련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정치학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를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어서 두 개 묶어서 한번 추운 나라로 가는 거. 러시아, 마더러시아 해보겠습니다. 진짜 불안이 너무 심한 분이다. 2시간짜리 카운셀링을 했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을 들고 와서 대신 읽고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군요. 다음 주 맞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